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3교시 3영역 법제론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법제론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고 어떻게 맥을 잡아야 할지 모르는데 다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학 개론의 법학의 기초를 우리가 나오게 되면 다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회보장 기본법, 그리고 사회복지 사업법, 그리고 5대 사회보험법, 그리고 공공부조에 관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의료급여법, 또 한부모가족 지원법, 또 그런가 하면 긴급복지지원법, 이런 등에서 16개의 영역에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물론 세부에 관련된 다양한 법들이 또 출제가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들입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어요. 사회보장기본법, 또 사회복지사업법, 최소한 3개씩 나옵니다. 최소한 3개씩 나오는 거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사업법, 그 다음에 사회보험법 5개에서 한 문제씩 나와도 5문제 나오죠. 그럼 11문제. 또 그리고 공공부조에 관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최소한 3문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법, 의료급여법, 또 정신보건법은 내년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긴급복지지원법 등등에서 한 문제씩 나온다 해도 기본 20문제를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다 넓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또 일부에서 물론 저도 이제 사업상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정법률을 가지고 지나치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개정법률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정법률이라고 하는 개정조항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 강의를 통해서는 큰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본 교재에서는 이미 2016년도까지 개정된 것을 모두 수록을 했습니다만은 설사 수록을 하지 않았다 해도 여러분들에게는 큰 부담이나 불이익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51번에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먼저 제정된 법률은 고용보험, 정신보건, 또 사회보장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쭉 나와 있는데, 자, 우리는 법제를 앞선 시간에 봤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우리의 4번째 사회보험법으로 1993년에 법률이 제정되고 1995년부터 시행된 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정된이요, 제정. 그 다음에 정신보건법은 1995년에 3개의 법률의 제정을 꼭 가지고 가야 된다고 했는데, 1995년에 사회보장기본법, 정신보건법,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 3개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3개의 법률 꼭 가져간다고 했죠. 1995년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보장기본법, 정신보건법, 여성발전기본법 1995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에 관련된 법이 4개가 있습니다. 2007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번째 사회보험법이 제정이 되어서 2008년부터 시행되었고, 그리고 이것의 모부자복지법을 2007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명을 바꿨고, 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제정되어서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이름이 바뀌어서 기초연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제정, 2008년 시행이고, 그 다음에 1999년에도 우리가 3개의 법률을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고,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1997년에 제정되었던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바뀐 것이 1999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에 의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2번에 보시면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자, 헌법 제34조는 적어도 우리가 사회복지 법제를 하면서 반드시 가져가야 될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항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복지, 사회보장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여성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라고 그랬죠. 여자의 권익보호와 권리, 맞아면 복지 증진에 향상, 복지 증진 및 권리 향상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또 그런 거면 신체 장애자 및 생활이 어려운에서 보면 장애인 복지 및 공공부조의 근거를 담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국가는 긴급보호, 소위 말하는 국가는 재해 예방에 대한 의무를 진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거기에 보면은 노인과 청소년, 노인복지와 청소년복지의 근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노트 정리된 것을 자 보시면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장애인 및 질병, 연령의 사유로 근로 능력이 없는 모든 국민을 경제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4조에서 장애인에 대한 규정은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 등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신체 장애자로 시작이 되는 것이지, 여기 규정은 헌법 제34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좋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헌법 34조는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도,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시는 분도, 반드시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가야 할 영역이 되겠습니다. 53번에 보시면 법률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 제정의 원칙적 권한은 입법부인 입법권이기 때문에 입법부에 들어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의원 내각 제정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 제정에 있어서 소위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은 국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원 내각제정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걸 틀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본래는 삼권 분립에 의한다면 국회의원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의원 내각제정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표하여야 한다. 그렇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표해야 하거나, 아니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표를 하거나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말하자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해야 됩니다. 15일입니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표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공표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법률을 통해서 그것을 앞당길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다른 법률이 없다면, 다른 규정이 없다면 공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아니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이송된 법률은 15일 이내에 공표하거나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환부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회가 폐회했다 해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서 환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하여 법률안을 수정하여 수정해서 법률안 전체에 대해서 이의서를 붙여서 환부를 하는 것이지, 법률안 수정을 통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4번에 보시면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가 보면 법의 존재 형식에는 말하자면 법원이라고 그러죠. 성문법주의가 있고 불문법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문법주의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성문법에 있어서 가장 상위에 가장 포괄적인 지위는 헌법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는 명령, 그리고 조례와 규칙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규와 같은 조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헌법 조항에 의해서 법률의주의에 바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법률의주의를 가지고 조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인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총결행이나 불령, 시행규칙이라고 불리는 것 등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도 역시 법령과
헌법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조례와 규칙이 제정돼야 되고, 규칙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이런 하위 법령은 무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 조례는 시도 조례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당연합니다. 상위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질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시군구 조례나 규칙은 시도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방자치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또는 벌칙을 부과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마음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위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모두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든 것이 맞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 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보장 기본법은 1963년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로 존재를 하다가 1995년에 사회보장 기본법으로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할 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렇죠. 특히 관계법령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회보장협정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매년이 아니라 제가 중요 표시한 것처럼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경년으로 실시하고 공표하여야 합니다. 경년으로 실시하고 공표해야 된다. 거기 중요 표시하시고 넘어갔지요? 경년입니다. 국가와 지다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 바로 이 법 조항에 의해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관련 법률의 상위법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역시 상위법의 지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에 관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는 경년으로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56번에 보시면 사회보장 기본법상 다음은 어떤 용어의 정의인가? 생애 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바로 이 맞춤형 사회보장, 기본 욕구와 특수 욕구를 같이 고려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우리는 새로이 신설된 평생사회안전망이라고 합니다.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 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회보장이란, 또 사회보험이란, 공공구조란, 사회서비스란, 그리고 평생사회안전망이란 5개의 정의에 아마 문제가 줄 때 줄 수 있는 그 조문 네 글자만 가지고도 10여 개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그냥 기본 의무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답은 평생사회안전망이 되겠습니다. 57번에 보시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수급권을 갖는다. 이걸로 볼 적에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과 더불어서 헌법의 입장이나 사회보장 기본법의 입장에서 사회보장의 운영 원칙은 보편주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회보장 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문서로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기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기관의 서면으로 통지해서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 포기된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틀린 거군요. 답은 옳은 것 같네요. 사회보장 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금지, 담보 제공 금지, 압류 금지, 일신 전송이기 때문에 압류 금지, 양도 금지, 담보 제공 금지가 되겠습니다. 틀린 거지요.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경년으로 공표해야 된다. 여기는 이제는 최저생계비에 대지 않고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 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됩니다.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 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그래서 나와 있죠. 자, 최저 생계비는 이제는 말하자면 고시되는 것이지 법률로 공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로 공표하는 것은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 임금을 매년 공표하는 겁니다. 들린 거죠?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입니다. 사회보장급여를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관에 신청하더라도 그 기관은 사회보장급여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틀린 거지. 그럴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되고 바로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봅니다. 이송된 날, 도달주의에 의해서 발송한 날이 아니라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58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참 노트 정리 많이 했지요. 사회복지법인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정관 변경은 시도지사의 인가사항이다. 또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그리고 감사 2명 이상을 둬야 되고, 그중에 이사 7명 중에 3분의 1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나 시군구에 두어 있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하여야 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 만약에 이사나 감사가 결혼이 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이사나 감사나 모두 겸직 금지의 의무가 있는데 이사는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재산을 보유하여야 하고, 그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기본재산은 정관에 기재되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노트 정리된 또 법조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틀린 거지요.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해산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단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법인의 벌금형을 받은 자로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1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자, 이사나 감사나 모두 겸직 금지가 있지만, 그러나 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임기를 하되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노트 잘 보시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9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 업무의 전자를 위한 정보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요즘에는 사회복지 사업도 모두 전자문서화되고 전자화되고 있는데, 사회복지 업무의 전자를 위한 정보 시스템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고, 왜냐하면 민간 부문에 관련되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라고 하지 못하고 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 시스템과 정보 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단이 실시하는 사회복지 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걸 누가 틀렸다고 하겠습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고 이렇게 박스 문제가 나오면 기억번이 맞으면 디귿번 반드시 맞고, 디귿번이 맞으면 디귿번은 반드시 맞습니다. 기억번과 디귿번은 반드시 동행을 합니다. 기억번이 맞으면 디귿번 반드시 맞고, 디귿번이 맞으면 기억번 반드시 맞습니다. 그러나 니은번과 니을번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보 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전담기구는 법인으로 한다. 네 1번을 가지고 그럴까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는 모든 것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냥 문제라기보다는 박스를 가지고 조문을 하나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0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관이 실시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자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회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이 제시하는 서비스를 동시에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시, 공간, 자원, 양질의 이런 그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누구 먼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하는데 그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취업이나 직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보육이나 교육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기타 이렇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사람들을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자는 국기법상 차상위계층, 그렇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족, 사회복지관의 후원자 관련 없습니다. 직업이나 취업 활성이 필요한 사람, 보호나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청소년 다 좋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6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문제는 아주 곧잘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겠지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좋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 때문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바로 그 명을 받아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틀린 거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이거 괜히 읽었군요. 답은 4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62번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자 여기는 제가 문제를 보고도 여기까지 이렇게 정독해서 내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경상소득 가구경상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4가지를 합친 것을 가구경상소득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마 한 번은 출제가 될 겁니다.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경상소득이란 뭐냐면 각 가구의 근로소득, 이전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재산소득을 합한 것을 가구경상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가구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에도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위값에 최근 가구소득의 평균 증가율, 누적 증가율, 평균 증가율
경상소득 답은 뭐 1번이군요.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 개별 가구 아닙니다.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다. 막상 문제를 내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만 제가 강의를 할 때 여기까지 암기라고 부탁드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넘어갔습니다. 63번에 보시면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 의료급여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을 설명할 때 같으니까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한 약국, 약사법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그리고 지역의료법 등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등을 요양기관이라 하고 그것을 의료급여법에서는 의료기관이라 하되 바로 의료기관 중에 1차 의료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개설 신고를 한 의료기관, 약국, 한국의약품센터, 그리고 보건소 등 1차 의료기관. 다음에 시도지사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 오면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약사법에 따른 약국 여기는 모든 것이 되겠죠. 여기 빠진 것은 의료기관 빠져 있네요. 64번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접 지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연계 등의 간접 지원,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의 연계를 하거나 상담을 해주거나 하는 이런 간접 지원이 있습니다. 직접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지원은 생계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의료 지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그리고 기타 이렇게 직접 지원에는 6개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초중고 수업료 등 필요한 비용 지원, 교육 지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연계 지원, 다른 시설이나 기관, 단체 등과의 연계를 도모한다거나 또는 상담을 이끌어간다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간접 지원이라고 합니다. 각종 검사, 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 지원은 의료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임시거소 제공, 이건 거주 지원, 주거 지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에는 생계 지원, 주거 지원,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그리고 그 밖의 지원 6개가 있고 그리고 간접 지원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직접 지원 외에 단체나 기관 등과 연계를 도모한다거나 상담을 해준다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이런 간접적 지원도 있다. 이렇게 법조문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5번에 보시면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산정을 한다. 그래서 기초연금과 부가연금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기초연금액 사전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해서 산정합니다. 맞습니다. 기초연금액의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봅니다.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으로 본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될 경우에는 다 주지 않고 기초연금액의 80%씩만 준다. 자, 이것도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거지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자, 여기 우리가 보면 보통 대부분 실태조사 3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연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해서 5년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또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 금액의 변동률,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또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년마다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실태조사 3년, 다 3년, 3년, 3년. 그런데 5년짜리가 뭐가 있어요? 연금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이번에는 분할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5년이라서 어떤 기초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어떤 연금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보시고, 다 실태조사가 3년인데 장애인 실태조사 5년으로 되어 있고, 또 그러면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대부분 3년으로 가는데 연금의 소멸시효 5년, 장애인 실태조사 5년,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 5년. 자, 이렇게 5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가지고 가도록 하겠어요.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연금에 관련된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 66번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서, 생계를 주로 하던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오면 배우자의 자매, 배우자의 자매는 좀 그렇지요.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자녀나 손자녀, 직장가입자의 부모나 조부모 해서 직계존속 나와 있습니다. 배우자의 자매는 아니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67번에 보시면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에 관한 내용이다.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몇 살 이상 몇 살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는 지역가입에 대유한다. 여기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 또는 군 복무 중인 사람에게는 사람은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답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68번에 보시면 산재보험법상 다음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정의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도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산업상 재해가 뭐냐?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치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완치로만 생각하는데 증상이 더 이상 진전이 없이 고정된 상태에 있는 것도 치유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치유의 개념을 알아야 장애와 폐지를 구분하는데, 장애는 완치된 자로서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것은 장애라고 하는 것이고, 치유가 되지도 않고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것은 폐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치유가 된 상태냐, 치유가 아니 된 상태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부상,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심신의 훼손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 감소된 것은 치유되었으니까 이건 장애지요. 업무상 부상 질병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치유되지 아니하는 것은 폐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애와 폐질은 꼭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치유란 단어도 꼭 구분하셔야 되고, 장애와 폐질 구분하셔야 되고, 업무상 재해 꼭 정리하셔야 되고 가지고 갑니다. 69번에 보시면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보험사업에는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있고, 사후적, 소극적 시장,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 정책으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문제가 나와 있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시작되기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육아휴직급여에는 완전히 이 일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육아를 선택하는 절연된 이러한 육아휴직급여가 있는가 하면, 일과 육아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이 시작된 날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저 보면 육아휴직을 지급받으려면 육아 그러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시작한 날 이전. 보통 우리가 구직 고용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 즉 휴업급여, 그중에 특히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이직을 이전 18개월간 기준기간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함정을 봤지요. 육아휴직이 시작되기 전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되어 있는데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 했는데 함정이 있죠. 거기 보면 이 시작한 날 이전 18개월이 그런 단서 없이 그냥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피보험 18개월이든 180개월이든 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뭐 이 기준기간이 18개월이란 그 제한 없이 그래도 아주 어렵게 함정을 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의 함정 18개월이란 조건 없이 통산 180일 이상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 중에 이직한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거 수업 시간에 진행하였으면 그냥 지금 수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급여 기간 중에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죠. 당연히.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 기간 중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 그 이직을 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거기 오면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부터는 왜냐하면 육아휴직급여는 현금급여 아닙니까? 통상임금 40%를 원칙으로 하되 상한선 100만 원, 하한선 50만 원으로 하는 현금급여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서 이직을 했다면 이직을 한 사업체에서 육아휴직급여를 현금급여를 줘야 되지 이미 떠나버린 회사에서 여전히 현금급여를 준다는 것은 이건 오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은 거짓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는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육아휴직급여의 전부나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다 당연한 거죠. 다 좋습니다. 답은 1번 18개월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통산입니다. 통산. 70번에 보시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주 귀염둥이 서비스 문제가 나와 있군요.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고 재가급여에는 6종 세트가 있는데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기타 이렇게 기타 재가급여 이렇게 6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급여가 있고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가족병원,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1번에 보시면 아동복지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동은 6세 미만의 18세 미만을 말합니다.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은 영유아 보육법에서 유아라고 하는 것이고 아동이라고 해서는 아동복지법에서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은 보호아동, 보호대상 아동이라고 합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히 보호대상 아동입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제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는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과 가혹행위 그리고 보호자에 의한 유기방임을 아동학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거 아동학대입니다. 특히 아동학대의 정의 꼭 가져가셔야 되겠고 아동학대 예방을 할 며칠? 아동학대 예방을 할 1119 11월 19일로 됐다는 것도 가져가셔야 될 겁니다. 72번에 보시면 아동복지법상 노인의 날은 아동복지법상 노인의 날은 10월 2일로 하고 5월 8일은 어버이의 날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또 중요한 것이 노인학대 예방을 아동학대 예방을 하는 111 군대비에서 노인학대 예방을 날도 새로이 정해져 있죠. 노인학대 예방을 하는 6월 15일이 되겠습니다. 6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시험에 6월 15일 써먹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하는 11월 19일이고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6월 15일로 그것이 2016년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니까 2017년부터 처음으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행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인학대 예방의 날 6월 15일 꼭 가지고 갑니다. 73번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법상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장애인 복지법 실태조사에 대한. 자, 거기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몇 년마다 장애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자, 이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보면 장애인 실태조사해서 장애인 실태조사.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장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 규정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74번에 보시면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정의 규정에서 모 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법으로 정해진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한 자를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의 모나 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와 이혼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그렇지. 교정시설에 입소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미혼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미혼자에서는 미혼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의 사실혼의 미혼자로서 이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혼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여기는 사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하다 보니까 보통 생활에 같이 한 가족으로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뺀다, 제외한다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75번에 보시면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상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기관 지단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한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그들이 설치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하여야 합니다. 할 수 없는, 이거 틀린 거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은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로 특정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2016년도에 시행된 3교시 3년형 사회복지법제론을 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법에도 쭉 나오되 그중에 하나의 법령으로서 많이 나오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은 보통 기본 3개 이상씩 나옵니다. 3개 이상씩.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너무 모든 법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5대 사회보험법, 그리고 최소한 3대라고 하지만 3대를 넘어서서 사회보장, 뭐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기초연금법, 의료급여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또 긴급복지지원법, 자, 이런 등등은 반드시 언제나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계속 진행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에 보면은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법학개론에서 법령의 지위에 대해서도 출제가 한 2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온다는 것은 어디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자꾸 시험 공부하다 보면 욕심을 내는데 그 욕심을 줄여주시면 오히려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16년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대한 기출문제 해설을 모두 마감 지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